고금소총과 야담. 동굴 속의 나무꾼. 일반적으로 신화나 전설에서 꿈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알려주는 신호이거나 아니면 평소 가지 못하는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원주민인 애버리지니들은 사람이 꿈을 꿀 때 잠시나마 꿈의 시대라는 신비한 세상으로 영원히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도 애버리지니들처럼 꿈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방문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저자를 알 수 없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무꾼 한 명이 다른 나무꾼 3명을 데리고 산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동굴 하나가 보이고 그 앞에 무지개처럼 생긴 바위문이 달린 것을 보고는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겨 동료들을 데리고 동굴 앞으로 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굴 안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 나는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먹을 음식과 어둠을 밝힐 횃불을 가져오게. 다른 나무꾼들도 동굴 안에 있을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서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동료 3명과 함께 횃불을 들고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는 뱀이나 호랑이와 똑같이 생긴 온갖 기이한 바위가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짜 같았던지 둘러보던 나무꾼들이 혹시 저 바위들은 원래 짐승이었는데 무슨 도술에 걸려 저렇게 변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구심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동굴 안은 투명한 종유석이 우거져 있었고 종유석의 구멍에서는 물이 솟아났습니다. 나무꾼과 동료들은 그 물을 맛보았는데 마치 술과 같은 맛이 나며 머리가 맑아지면서 즐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동굴 안을 이리저리 헤매던 일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횃불이 모두 타버렸고 횃불에 붙일 기름도 바닥이 난 것입니다. 사방이 깜깜해져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고 더 이상 동굴을 둘러보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동굴 속에서 길을 잃고 굶어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다른 3명의 나무꾼은 자신들을 데려온 나무꾼을 원망했지만 나무꾼은 절망하지 않고 살아날 방도를 찾았습니다. 우선 동굴의 벽을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동료들을 데리고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며 길을 헤맬 바에야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다행스럽게도 일행은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온 곳은 까마득히 먼 아래쪽에 바다가 펼쳐지고 해와 달이 사방을 비추며 아름다운 산과 강이 놓인 절벽이었습니다. 일행은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와 기쁘면서도 더는 나아갈 수 없는 데다 가져온 음식마저 다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돌아가자니 음식과 횃불이 없어서 어둠 속을 헤매다 굶어 죽을 염려가 컸습니다. 그때 문득 하늘에서 맑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일행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믿을 수 없게도 그들이 서 있는 절벽 아래 허공으로 배가 떠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4명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2명의 어린 아이는 옥으로 만든 피리를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 나무꾼 일행은 제발 살려달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 중 한 명이 너희가 신선의 세계에 함부로 들어왔구나 하며 꾸짖었습니다. 나무꾼 일행은 저희는 동굴 안을 구경하려다 그만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저희를 바깥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노인들의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나무꾼 일행은 돛을 펴서 저희가 뛰어내릴 때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나무꾼 일행의 말을 따라서 돛을 펴주었고 나무꾼 일행은 한꺼번에 그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무꾼은 초가집 안에서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위에는 동료 3명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의 다리가 자신의 배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동료들과 더불어 초가집 안에서 잠에 빠져 꿈을 꾸었는데 꿈속 동굴을 통해 신선들의 세계를 탐험하다가 허공을 나는 배를 탄 신선들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꿈속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온 듯합니다. 소금장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타지 문학인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 어떤 내용이든 주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정령인 지니가 등장합니다. 이 지니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충청남도 논산군에 전해지는 전설에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존재인 김생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옛날 논산군에 소금장수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는 소금을 팔러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녔는데 도중에 큰 부잣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마음 놓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잠을 잤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불현듯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소금장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금장수한테 나는 이 마을에 사는 과부입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세히 보니 치마 밑으로 꼬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사람이 꼬리를 달고 있을 리 만무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불쑥 나타난 거로 보아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소금장수는 나와 함께 살려면 지게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사주를 보았으니 그대로 해주시겠소 하고 제안하자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여자가 순순히 지게에 묶이자 소금장수는 재빨리 막대기를 들고 여자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흔들었는데 치마 밑으로 꼬리 9개가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소금장수는 그녀가 사람으로 둔갑한 구미호라는 요괴임을 깨달았습니다. 구미호는 소금장수한테 나를 살려주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는 신비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책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구미호는 책을 마을 구석에 있는 바위에 숨겨놓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구미호가 가르쳐준 바위에 가서 책을 꺼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책을 어떻게 쓰느냐 하고 묻자 구미호는 책을 펼치고 김생원을 부르면 그가 나와서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줍니다. 만약 더 이상 김생원이 필요치 않으면 책을 덮으세요. 그러면 김생원은 책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구미호의 말에 소금장수가 시험 삼아 책을 펼치고 김생원이라고 부르자 곧바로 갓과 도포를 쓴 선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소금장수가 누구냐고 묻자 저는 당신이 부르신 김생원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김생원을 완전히 믿지 못한 소금장수는 김생원더러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밥을 가져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김생원은 허공에서 밥을 꺼내더니 소금장수한테 바쳤습니다. 놀라운 광경의 소금장수는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후환을 없애기 위해 막대기를 들어 구미호를 때려 죽인 다음 책을 가지고 즐거운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펼치고는 김생원을 불러내어
여기 내 가족이 먹을 풍성한 음식을 가져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내 김생원이 잔치상을 차려내어 바쳤고 소금장수의 식구들은 즐거워하며 실컷 포식했습니다. 그 후로도 소금장수는 돈과 재물이 필요할 때마다 김생원을 불러내었습니다. 김생원은 주인인 소금장수가 원하는 대로 돈과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소금장수의 재산은 급기야 수십만 양으로 불어나 큰 부자가 되어 어마어마한 집을 장만하고 가족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평소 가난하게 살던 소금장수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모습을 보고 혹시 저자가 어디서 도둑질을 해왔나 하고 이상하게 여긴 마을의 사또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군사들을 보내 김생원을 붙잡아 궁궐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김생원을 신문하자 김생원은 자신이 한 일을 다 말했고 왕은 그가 요망한 도술로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여겨 죽이려 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김생원은 마지막 소원으로 그림 하나만 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왕은 붓과 종이를 내어주며 그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김생원은 종이에 나귀 한 마리를 그렸는데 놀랍게도 그 나귀가 종이 밖으로 나오더니 살아서 힘차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김생원은 나귀 등에 재빨리 올라타 궁궐에서 달아나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귀가 워낙 빨라서 어떤 말이나 군사들도 잡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책의 주인이 부탁하는 소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김생원이라는 신비한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전설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김생원이라는 이름이 혹시 도깨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통 한국의 전설에서 도깨비들은 사람을 김서방이라고 부르는데 다분히 김생원과 통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김생원은 어떤 이유로 책 속에 갇히게 된 도깨비가 아니었을까요? 백두산 천지. 백두산의 천지는 산꼭대기에 있는 호수라는 점에서 신비로운 인상을 지닌 곳입니다. 이런 풍경 때문에 천지는 옛날부터 수많은 전설과 민담에서 신비한 장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북한 백두산 지역에서 전해지는 민담에 의하면 천지 속에는 용왕이 사는 궁궐인 용궁이 있다고 합니다. 천지 아래쪽의 언덕에 장우와 바우라는 두 형제가 초가집 한 채를 짓고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사는 가난한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바우가 병에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장우가 산에서 약초를 캐서 먹이거나 의원을 힘들게 불러와서 치료해 주려고 했지만 바우의 병은 도무지 낫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병을 고칠 방도가 없어서 고민하던 장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우의 병은 천지 속에 있는 용궁으로 가서 약을 얻어와야 나을 수 있다. 아픈 바우는 힘들 테니 내가 용궁에 다녀오거라. 꿈에서 깨어난 장우는 죽은 어머니의 영혼이 계시를 내려준 것이라 믿고 급히 옷을 차려입고는 천지를 향해 백두산을 올라갔습니다. 천지까지는 무척 험한 바위와 벼랑이 이어졌습니다. 장우는 여기저기 바위에 긁혀 피가 나는 고통을 무릅쓰고 아픈 동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천지까지 힘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힘들게 올라가다가 그만 길이 막혔는데 앞에 가파른 경사의 벼랑이 나타났습니다. 폭이 좁으면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날개라도 달려서 하늘을 날지 않는 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벼랑길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장우는 하늘을 보면서 내 동생 바오를 살게 하시려거든 저 벼랑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마리의 학이 날아와서는 나뭇가지와 돌을 벼랑 사이에 이리저리 가져다 놓더니 순식간에 다리를 만들어주고는 도로 날아갔습니다. 장우는 이것이
바울을 살리게 하려는 하늘의 뜻인 줄로 알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 재빨리 다리를 건너 벼랑을 지나갔습니다. 곧이어 장우는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무렵 천지에는 눈이 내려 사방이 새하얗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용궁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나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용궁까지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던 장우의 눈에 눈밭에서 펄떡이고 있는 붉은 잉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죽어가던 잉어가 불쌍했는지 장우는 잉어를 들어서 천지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잉어는 천지 위로 뛰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장우의 눈앞에 돌로 만들어진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계단을 밟고 한참 동안을 아래로 내려가자 하늘이 안 보이더니 장우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장우는 자신이 천지 속의 용궁으로 통하는 계단을 밟고 내려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오자 수정으로 된 커다란 궁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궁궐의 앞쪽에는 대문이 있었고 그 옆에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허리에 은빛 날개가 돋아난 병사들이 창을 들고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우는 눈앞의 궁궐이 바로 용궁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붉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장우한테 다가와 저는 방금 전 당신이 천지에 넣어준 잉어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갑시다. 하고 말하고는 그를 용궁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음악이 들려오는 가운데 코와 턱에 온통 수염이 가득한 왕이 용상에 앉아서 장우를 맞이했습니다. 처녀는 저분이 바로 제 아버지인 용왕이십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용왕은 딸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드리오. 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여주었으나 장우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동생을 생각하며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노란 버섯 3개를 주면서 이 버섯을 하루에 한 송이씩 다려서 먹이면 동생분의 병이 나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용왕은 자신의 수염 2가닥을 뽑아서 장우한테 선물로 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용왕과 처녀의 배웅을 받으며 용궁을 빠져나온 장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강과 벼랑마다 다리가 놓여 있어서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우는 처녀한테 선물로 받은 버섯을 다려서 바우한테 먹였습니다. 이내 바우는 병이 나아 건강해졌습니다. 게다가 용왕이 선물로 준 수염 2가닥은 집으로 돌아오니 황금과 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장우는 그것을 팔아 가난에서 벗어나 동생과 함께 풍족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귀신과 도깨비. 귀신과 도깨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보다 판타지적 세계관에 더 익숙했던 우리 조상들도 귀신과 도깨비라는 이 두 존재를 엄격하게 구분짓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신화나 전설을 보면 귀신과 도깨비를 자주 혼동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성질에서 귀신과 도깨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반면 도깨비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 혹은 무생물에 붙은 자연의 신비한 생명력인 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정이란 판타지 세계에 자주 등장하는 존재인 정령이나 요정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충청남도 청양군의 전설에 언급되는 동전과 장기 아래 붙은 신비한 존재는 도깨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청양군에 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살던 사람이 다 죽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으로 늙은 남편과 젊은 아내로 이루어진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짐을 풀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사랑방에서, 아내는 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방을 따로 쓰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안방에서 뭔가 철렁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는 바람에 젊은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 사랑방으로 와서 잠을 잤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왜 당신은 안방을 비우고 내 방으로 오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는 방에서 밤마다 뭐가 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호기심을 느낀 남편이 안방으로 가서 잠을 자려 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철렁철렁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평소 아내가 있을 때보다 그 소리가 더욱 커서 집안 전체에 울리는 바람에 남편 또한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조카가 놀러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아무래도 이사를 잘못 온 것 같다 라고 말을 꺼내자 궁금한 조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사를 온 날 이후로 계속 안방에서 밤마다 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조카가 그러면 제가 안방에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밤이 되자 안방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와서는 이건 예전에 여기 살던 부자가 묻어둔 돈의 소리 같습니다. 부자가 묻어둔 돈이 하도 오래되어 거기에 무슨 정이 붙어서 소리를 내나 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안방으로 가서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안방의 서쪽 구석에서 철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삽과 곡괭이 등을 들고서 그곳을 파보니 수많은 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쓸모있는 동전이라 남편은 그 돈으로 청양군의 땅을 많이 사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장기 아래 붙은 도깨비 이야기는 전체적인 구조는 흡사하지만 약간살이 더 붙은 사례입니다. 예전에 살던 부자가 망하고 집이 텅 비었는데 거기로 이사를 하는 사람은 죄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한동안 이사를 오려는 사람이 없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일종의 폐가였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 집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이왕 죽을 바에야 한 번 좋은 집에 가서 죽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마당에서 장군 받으시오, 자요 하면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놀란 남자가 안방에서 마당으로 나가보면 분명히 아무도 없고 텅 빈 상태였는데 안방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마당에서 장기를 두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남자도 기분이 으스스했는데 달기 울고 날이 밝아오자 장기 두는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자신과 아내가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남자는 마당에 횃불을 피워놓은 다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니다가 창고에서 장기알이 가득 든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기알 주머니를 마당으로 가져와 불을 붙여 태워버리자 그날 밤부터 장기를 두는 이상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는 아내와 함께 그 집에서 아이를 여럿 낳고 풍족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이야기의 동전처럼 장기알도 원래 살았던 부잣집 사람들이 자주 만지작거린 도구였는데 오래되다 보니 정이 붙어서 일종의 도깨비로 변해서 소리를 내었던 듯합니다. 도적질을 하는 정갑산. 전라남도 곡성군의
동악산에는 정갑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도적과 괴물지네 그리고 보물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는 옛날, 정갑산 동굴에 정갑산이라는 도적이 살았습니다. 동굴의 이름은 도적인 정갑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갑산은 1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산을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도적질을 벌여 인근의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정갑산은 힘이 매우 세고 성격마저 무척 난폭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본업인 도적질에도 열성적이어서 전라북도 남원까지 약탈을 하러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아울러 정갑산은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도적질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산을 넘는 신부 일행이 있으면 재빨리 몰려와서 신부를 빼앗아 겁탈한 다음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 잔인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정갑산 동굴 주변에 있는 각시소라는 연못의 이름도 정갑산이 겁탈한 신부, 즉 각시를 빠뜨려 죽였다고 해서 붙은 것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갑산은 무수히 많은 도적질을 벌여 빼앗은 희귀한 보물과 각종 재물을 정갑산 동굴 속에 보관했습니다. 간혹 정갑산이 숨겨놓았다는 보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용감하게 되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갑산 동굴에는 도적 정갑산 이외에 흉악한 존재가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무시무시한 괴물 지네였습니다. 지네는 굴 입구에 웅크리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동굴로 들어오거나 보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곧바로 덤벼들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일설에는 정갑산 동굴 속에 맑은 샘물 위에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었는데 이 그릇을 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괴물 지네가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동굴 속에 살면서 수시로 드나드는 정갑산 도적 패거리는 지네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애초에 괴물 지네가 정갑산이 데려와 키운 일종의 애완동물이나 사냥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동굴의 주인은 괴물 지네였는데 정갑산이 먹이를 주면서 지네를 길들인 덕분에 도적 패거리를 같은 편으로 인식해 그들만은 해치지 않은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전승이나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내용으로 미루어 추정한다면 정갑산 도적 패거리와 괴물 지네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일종의 공생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괴물 지네는 동굴 속에 살면서 정갑산 패거리가 숨겨놓은 보물을 지키는 경비견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갑산 패거리와 괴물 지네는 서로 돕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나는 고래 범난다는 속담처럼 정갑산 패거리의 횡포도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정갑산 도적대의 노략질과 살인 행각에 분노한 백성들이 돌을 닦은 도사를 찾아가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못된 정갑산 도적들을 벌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서 정갑산 도적대의 운명은 끝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속세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조용히 돌을 닦는 일에 몰두하던 도사였지만 백성들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동정심이 들어서 정갑산 도적대를 응징하는 일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도사는 동악산 주변을 둘러보다가 각시소 서쪽 괴치제라는 고개에 정갑산의 어머니가 묻힌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갑산의 조상 무덤이 고양이의 혈에 있기 때문에 정갑산은 날쌘 고양이의 기운을 타고 나서
이제까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마음껏 사방을 돌아다니며 도적질을 해왔던 것이요. 그러나 이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서 나온 뼈를 불태워버리면 정갑사는 기운을 잃고 죽게 될 것이요. 도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정갑산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치고는 거기서 나온 유골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남원에 가서 신나게 도적질하던 정갑산이 갑자기 힘을 잃더니 이내 죽어버렸습니다. 두목이 죽자 남은 도적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서 정갑산굴과 그 주변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동굴 속 괴물 지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그 뒤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갑산 설화는 조상의 무덤이 자리한 땅의 지형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흥미로운 민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